자, 그러면 이제 꼭 이어서 중국의 대외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424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자, 424페이지 대외 관계 변화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중공은 제2차 천안문 사건 이르기까지 건국 후 40년밖에 되지 않은 동안 정치적 격동을 거듭했다. 국내 정치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을 둘러싼 대외관계와 관련이 깊었다. 그래서 대외적 위기감이 국내 전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 묶는 데 기여했으며 건국 이후의 역사 이해에 있어서 대외관계 포함 변화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 선포된 중정부의 포고에는 중공은 평등, 호혜,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을 준수하는 어떠한 외국 정부와도 평등한 외교 관계를 바란다 선언했다. 중국을 대등한 국가 인정한다면 어느 나라와도 수교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1950년 2월에 소련이 이제 먼저 중국 정부를 승인했고 동유럽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인도를 비롯한 신흥아시아들 및 영국, 네덜란드 등이 유럽 국가들이 승인했다. 1950년대 말에는 도합 25개국에 수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대부분은 중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연합은 아직 대만이죠. 대만으로 건너간 중화민국이 중국의 대표로 파견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대만의 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7함대를 파견해갖고 중국이 대만 점령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필리핀과 인도차이나의 반공 세력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자,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인도차이나 등 세 방향에서 자신들이 포위 침략하는 전략을 시행할 것을 생각했다.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싸우는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재정, 금융 및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농업 위에도 공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회주의 개조를 앞당겼다.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원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가독이로 같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네, 신민주주의 시스템이. 근데 이제 이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건 이제 자본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제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1953년에 후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었고 미국과 같은 강국을 적대로 두고 있는 이상 근대적 국방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유토피아적 미래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총력전 모든 이제 국가의 인력이나 물자를 이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서둘러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소비의 중심이 경공이 아니라 중공업을 편중한 공업화 위주를 이제 경제 개발을 했고,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다른 사회 제도를 지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평화 공정 외교를 이제 적극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 교과서에 읽었던 제3세계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죠.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인도의 네도가 이제 비동맹 중립을 제청하면서 자, 중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가 들어섰다. 이건 지금 초창기 때 얘기예요, 지금. 5, 60년대 얘기고 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제3세계 연대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둔 1955년 방둥회의에서 조율래가 참여하면서 유연한 외교를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던 걸 보여주고 있다. 자, 방둥회의는 뭐 중국 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세계사하고 관련돼 있는 중요한 회의죠. 그래서 비동맹 회의로서 유명한데 요걸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 제3세계 역량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던 건데 그래서 뭐 주요 원칙들을 보면 뭐 기본적인 인권 및 유엔 헌장 및 목적 및 원칙을 존중해주고 모든 국민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존중해주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이익 간 협력 촉진 등을 담은 방등 10원칙을 이제 반포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련 간의 우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회주의 체제 이행을 시작한 1950년대 초반에는 일종의 소련이 중국에 입장할 때는 큰형님 정도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핵 우산은 이제 아래에서 군사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소련이 이제 여러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을 파견해서 경제 건설에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소련을 모델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스탈린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스탈린이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면서 중소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때 집권자가 누구였어요? 중국에서는 모태똥이죠. 그래서 모태똥은 개인 숭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니까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뭐 교조주의, 뭐 수중주의자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금이 가기 시작해. 거기다가 좀 있다가 영토 문제가 생기죠. 예, 영토 문제 때문에 또 중국과 소련 간의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나고요. 자, 대성강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소련의 소련이 사회주의 수정에 미국에 굴복했다고 보였다. 이제 중국이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자를 지향하면서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을 때는 소련은 이제 핵 우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하니까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요. 그래서 후르시초프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좀 핵무기 좀 달라고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들어주지 않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핵무기 개발할 테니까 핵무기 그 기술 알려달라면 미국이 예전에 뭐 한국과 미국의 원자협정 위반이다 하면서 방해를 하고 안 들어줄 것처럼 요 똑같은 거야. 아무리 우방이라도 소사회주의 국가라도 어떻게 그건 핵심 기술을 넘겨줘요. 그냥. 그래서 이 모태똥은 자력으로 핵무장을 하자. 그래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 그리고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민을 총동원해 갖고 그 대학진 운동하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동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르게 되면 더 관계가 악화돼서 이때 이제 그 소련은 중국에 파견됐던 기술자들 철수시키고 257건의 플랜트 계약, 공장 건설 계획 같은 걸 이제 파기시켰죠. 그리고 윤석열 등소평이 중소대의 격화 속에서 앞에 이제 조정 정책 같은 걸 이제 바로 경제 재건을 했던 것도 대외적인 배경도 같이 있어요. 자, 1964년에 후르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가 이제 등장해요. 이 후르시초프의 실각은 무슨 사태 때문이거든요. 1962년에 일어난 쿠바 사태 때, 그 쿠바 사건 때 미국한테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처음에 팽팽히 맞서다가 한 발짝 물러났잖아. 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게 보게 된 거야.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당내에 비판을 받고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즈네프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후르시초프하고 모태똥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중소관계가 이제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브레즈네프가 등장했으면 중소관계가 좀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야. 긴장관계가 계속 뭐냐면 유지가 됐죠. 오히려 브레즈네프의 소련이 이 모태똥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컸고 1968년 8월에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를 동원해서 프라하를 진입한 후에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국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선언하게 되죠. 자, 이거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제한주권론이라고 해요. 제한주권론. 제가 이제 서양사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제한주권론. 그래갖고 이제 제한주권론 중 내용은 뭐냐면 공산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한 개 국가의 이익은 제약될 수 있다.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 내용은 그 당시 소련의 외교의 팽창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과연 그 체코에만 적용될 수 있냐? 아니죠. 중국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회주의 이익에 침범하면
중국의 주권도 제압할 수 있죠. 소련이 중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강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소련을 사회주의 제국주의 국가로 비난하는 가운데 1969년에 3월에서 8월 사이에 양국 국경에 몇 차례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국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보면 이게 역사적 깊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청나라 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때문에 일어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도를 잠깐 그릴게요. 잠깐 여기 근데 지도가 엉망이에요. 자, 보면 이게 이쪽 지역이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이 연해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예전에 흑룡강 또는 우수리강이라고 있어요. 우수리강 요게 중국의 흑룡강이라고 하고 뭐 그 소련은 우수리강 쪽으로 했는데 이 연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그 땅이 생긴 거야. 그럼 왜냐면 강물이 계속 불면 밑으로 내면 퇴적물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그만 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섬들을 누구 영토로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게 된 거야.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냥 말다툼한 거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인도 군인들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말다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뭘 가져가냐면 이제 좀 소련 사람들이 크잖아요. 중국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등치로 밀어붙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딸리니까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닭싸움하다가 몽둥이도 가져갖고 이제 뭐냐면 소련 애들 팼죠.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냐 무기를 가지고 와갖고 중국 애들 이제 총 쏘죠. 원래 처음에는 뭐 소총 정도 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또 열받죠. 그러니까 대포나 야포를 공격해갖고 이제 소련군 진영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된 거야. 처음에는 그 닭싸움에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커져서 몽둥이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야포, 비행기까지 이렇게 확대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중국이 소련보다 그렇게 군대가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아직 핵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핵을 뭐 개발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소련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 국경 문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까지 확대되니까 소련 내에서 어떤 논의까지 일어나냐면 중국을 그냥 지도에서 없애자. 얘네들 없애고 이 땅을 우리가 먹자. 뭐 이런 논의가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소련이 이제 핵을 터뜨리면 중국은 그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고 뭐 미사일도 개발도 안 됐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을 정도였는데 딱 그때 미국이 등장한 거야. 자, 미국 입장 때는 중국과 소련이 싸우는 것이 뭐냐면 서로 좋은 거죠. 뭐 둘 다 망하면 좋은데 문제는 심해 비대칭성에 의해서 소련이 너무 심히 커지고 결국에는 중국과 소련이 싸울 경우에는 중국이 핵 공격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고 소련이 중국을 먹으면 소련과 미국 간의 어떤 세력균이 깨질 수 있잖아. 자, 또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 경제도 다 깨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세력 균형의 입장을 볼 때 중국도 중국이 싫지만 일단은 소련한테 뭐냐면 메시지를 보내죠. 만약에 중국한테 그 핵 무기를 공격할 경우에는 내가 미국이 보복을 공격하겠다. 보복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소련으로부터 핵 우산을 받았던 중국이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핵전쟁으로 나가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번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현 상태에서 끝났는데 자, 그러면 그때 중국 상황은 상당히 공포감에 쩔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대도시 시민들은 참을파고 핵 방공을 만들 정도 그 당시 중국에는 핵정쟁 위기감이 시달리게 돼요. 자, 하여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러시아 지금 소련보다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맺는 게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보호해주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 넘으면서 이제 조금씩 뭐냐면 그 소련과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 자, 중국인데 대얘기는 소련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 우호 관계했던 인도와도 국경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자,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변경 지역의 땅 문제 때문에 티베트 지역 있죠. 티베트 경계 지역.
중국하고 이제 인도하고 경계 지역이 있었는데 예전에 티베트와 티베트 경계 지역,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간의 경계 지역이었던 티베트 국경선을 누가 그었냐면 영국 애들이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긋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좀 불리하거든. 거긴데 인도 애들은 이게 좀 유리하니까 인도 애들은 예전에 영국이 그어놓던 그 경계선을 따라서 국경선 확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중국 애들 무슨 말이냐, 이건 영국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멋대로 그은 건데 그거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군이 서로 뭐냐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쌍방 여러 번의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요 뒤에 있죠.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무력 충돌 결과 지금도 그 지역이 해결되지 못하고 티베트 국경 관련된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쌍방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중국이나 그 인도가 각각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 협정을 맺었어. 그래서 싸울 때는 이제 말로 싸우자. 아니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자. 그러니까 권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싸울 때 얘네들이 뭐예요? 몸짓을 하죠. 막 닭싸움하거나 시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총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 격투기 이종 격투기 애들 불려가지고 하고 뭐 몽둥이에다가 그 나물 박아가지고 공격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또 이거 일본 인도 애들은 또 특수부대 동원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육탄전을 하는 거야 육탄전을. 예. 그러니까 보면 생중계 있으면 좋겠는데 볼만할 것 같아. 총싸움보다 육탄전이 재밌잖아요. 패싸움인데 농담이고. 자 그만큼 이제 인도하고 중국 간의 국경이 뭐냐 분쟁이 일어났고 또 그 정통적 적대강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중국이 한층 더 위험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모택동 이런 배경 아래 국방의 3선 정책을 채택을 해요. 그 앞에서 1선, 2선이 망하면 내지의 3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업지대를 만들자. 자, 이런 내주 5지에 이제 장기적으로 구성한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과 핵으로 대치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대립하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래서 반솔 포방하고 전개된 문업 완용에도 중국은 미국에 접근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택동 입장 때는 물론 미국도 싫지만 소련이 더 위협적이거든. 근데 왜 미국은 적어도 자기가 명분 없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또 충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옆에 중소하고 이제 전쟁할 때 도와줬잖아요. 물론 그들이 원해서 뭐냐면 중국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미국이 도와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 역학관계상 모택동 입장 때는 소련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마치 또 올해 베트남 전쟁에서 공경에 처해있던 미국도 중국과 타협을 원했다. 1971년 그동안 중화민국이 국제연맹에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대표권을 중공이 차지하게 되죠. 그때 이제 대만이 한마디 하고 이제 나가버려요. 부럽다면서. 예. 1972년에 미국 대통령 닐슨이 중국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고 서방 세계 대중국 봉쇄가 풀렸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방문하면서 또 이제 중국이 그 전에 또 그 탁구단이 왔죠. 미국 탁구단이 그 핑퐁 외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979년에 미국과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전부터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련과의 관계는 계속 대치 상태였지만 양국 모두 핵전쟁 공포감을 맛보았던 터라 전쟁의 위기는 완화되었다. 이미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소련도 중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핵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서로가의 공포감을 그 공유하면서 이게 점점 서로 간의 중소관계 냉전이 봉합이 됐죠. 자 이렇게 대외관계 긴장이 완화되면서 무역 말기에 주율례와 등소평이 경제 재건에 전념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뒤 1979년에 미국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 이후에 소원해진 베트남 사이에 또 영토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캄보디아를 발단으로 해갖고 이제 전쟁이 벌떡했는데 이 전쟁에서 중국군이 베트남군에게 일종 깨지게 돼. 그러니까 중국군들은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오히려 당하죠. 역습으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종의 인해 전술이라죠. 머릿수로 대항했는데 그걸 이제 좀 수정해서 군사의 현대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사이가 나빠진 이후에도 계속 나빠지죠. 특히 남중국의 그 여러 섬들의 문제 가지고 베트남하고 지금 중국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트남은 예전에 싸웠던 미국을 협조 관계를 해서 중국의 남중국의 그 진출을 봉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이 국제관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념 때문에 대입됐지만 막상 까고 보면 다 이 자기들의 어떤 그 국제적 관계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베트남 보세요. 예전에 미국하고 죽자 살자 하면서 막 싸웠던 그 나라였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의 우방국이 돼가지고 중국과 같이 맞서고 있잖아요. 예. 자, 1980년에 접어들면서 소련과의 외교 교섭이 진행되다가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자, 중국은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국제적 고립화 와중에도 아시아의 관계 개선을 깨요.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 국교를 수용했다.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의 관계는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거지 영토 문제는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콩 문제를 보죠. 자,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원래 이제 이때 반환된 대상은 홍콩 전체가 아니라 홍콩 북쪽 지역 신계 지역이었어요. 신계 지역. 왜냐면 신계는 99년 동안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신계가 반환되면 그 홍콩의 도시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이 뭐냐면 홍콩의 자주권과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 홍콩성과 구룡반도 일대를 다시 다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면 중국은 일국 이체제라는 실험을 하게 돼요. 일국 이체제는 뭐냐면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양립하는 체제야. 그 실험장이 어디냐면 홍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도 이제 반환되면서 마카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국 이체제는 영국과 약속도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먹기 위한 포석도 있어요. 대만하고 이제 얘네들은 대만을 이제 독립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하나의 지금 성으로 보고 있고 대만의 관계도 얘네들은 양국 관계가 아니라 양안 관계라고 보죠. 보통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이런 양안 관계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 양안 관계를 해결하고 대만을 먹기 위해서는 일국 이체제가 좋겠다. 그래서 일국 이체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같이 공존하는 걸 보여주면서 대만을 뭐냐면 자발적이든 하여튼 반강제적이든 이렇게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국 이체제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 홍콩의 자주권을 중국의 헌법에 또 명시를 하고 그랬어요. 자, 대만 간의 관계도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를 겪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대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자, 이상에서 이제 살펴본 것 같이 건국 이후 40년 동안 국제 정세가 격동했던 것은 건국 초기부터 서방세부터 봉쇄되고 미국 소련과의 강대국가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었던 상황 때문이다. 대위기는 미래의 이상적인 유토피아 향한 사회주의 전진적 건설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적 총동원에 눈앞에 전쟁 위기를 대처한다는 국민 동원 논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이제 동원해서 대학지 운동, 문화대혁명 이런 것들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국제 관계가 완화되면서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국민의 생활 수준이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윗사진은 홍콩 이양 사진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 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홍콩 내에서 중국을 비판했던 인물이나 발언 이런 사람들을 홍콩법이 아니라 중국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콩의 어떤 자주성, 일국 이체제의 어떤 그 체제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일단은 요번에 이런 사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홍콩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강의를 이제 여기 끝났고요. 요게 이제 뭐가 강의냐면 한국사 뭐 강의한다 말이 안 나오네. 한국인의 중국사 이제 강도 끝났고요. 예, 잠깐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해가지고 그 근현대사 부분을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서포트주 인증번호를 또 알려드릴게요. 예. 60번이에요. 60번. 자, 그러면 좀 이따 한국 근현대에서 넘어갈게요.